여러분, 206억 원. 네, 206억 원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진짜 평생 로또 1등을 여러 번 맞아볼까 말까 한 천문학적인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돈이죠, 사실. 네. 근데 이게 연매출이 수천억 원을 넘나드는 그 거대 미디어 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편성 채널 JTBC의 재무제표 안에서는 뭐랄까 사실상 오차 범위 내에 있는 푼돈에 불과하거든요. 맞습니다. 기업 규모를 생각하면 진짜 현금 흐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바로 이 206억 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서 JTBC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사흘 만에 모회사인 중앙홀딩스를 포함해서 그룹 핵심 계열사 5곳이 줄줄이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어요. 와, 진짜 이 소식 듣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2020년 6월 현재 대한민국 자본시장 그리고 언론계 전체를 강타한 이 엄청난 충격파에 놀라셨을 겁니다. 겉보기엔 그깟 200억 원의 유동성 위기 때문에 그 거대한 성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 밖에서 보면 진짜 갑자기 무너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여러 경제 지표나 그 기업 내부 자료들을 쫙 들여다보면요. 이 붕괴의 기조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아주 서서히, 하지만 너무나도 치명적인 방식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제 분석 리포트, 재무제표, 그리고 각종 유튜브 컬럼이나 뉴스 보도들을 싹 다 모아서 파헤쳐 볼 텐데요. 이게 단순한 기업 하나가 도산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먼저 짚고 가야겠습니다. 네, 단순한 파산 분석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삼성과 중앙일보라는 진짜 대한민국 현대사를 쥐락펴락했던 두 거대 가문의 60년에 걸친 그 얼티고 설킨 애증의 서사.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극적인 방향 전환이 어떻게 스스로 이 거대한 미디어 제국의 숨통을 끊어 놓았는지 그 수수께끼를 오늘 끝까지 추적해 볼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큰 그림은요. 이게 단순히 숫자나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한 자본, 그리고 가문, 언론이 가진 권력, 또 시대의 변화가 한꺼번에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거대한 파도거든요. 맞아요. 정보가 쏟아지는 이 홍수 속에서 과연 이 사태가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여러분도 같이 퍼즐을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붕괴의 첫 단추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시간을 무려 반세기 전 1965년으로 훌쩍 돌려야 합니다. 와, 65년 중앙일보 창간 시절까지 가야 되나요? 네, 중앙일보가 창간되던 첫날에 그 육중한 윤전기 시동 버튼을 직접 누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아, 삼성이 직접 버튼을 눌렀군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돈인 홍진기 전 법무부 장관이 서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의 자본과 홍씨 가문의 운영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이때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1999년에 삼성이랑 중앙일보가 완벽하게 분리됐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여사의 결혼으로 형성된 완벽한 혈맹, 명절에 진짜 같이 밥 먹는 진짜 가족 이야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이었죠. 일례로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 홍진기 전 장관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병철 회장이 직접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설득해서 목숨을 구했다는 일화도 있거든요. 와, 세상에 목숨을 구해줄 정도면 진짜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었겠네요. 삼성이 든든하게 뒤에서 자본을 대고 홍씨 가문이 막강한 여론을 형성해주는 그런 철통 같은 카르텔의 시작이었군요. 그렇죠. 이병철 회장이 훗날 홍진기 회장을 가리켜서 평생의 동지이자 나의 사돈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토록 견고한 성벽에 아주 지울 수 없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긴 대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트라우마요? 혹시 그 언론 통폐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였죠. 아, 그때 삼성의 자식과도 같았던 그 TBC 동양방송을 하루아침에 신군부 압력 때문에 KBS에 눈물을 머금고 넘겨야 했던 그 뼈아픈 역사잖아요. 네, 당시 이병철 회장이 TBC를 넘기면서 눈물을 보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게 단순히 돈을 잘 버는 방송국 하나를 날린 게 아닙니다. 가문의 자존심이자 자신들을 지켜주던 가장 강력한 방패를 권력에 뺏긴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진짜 한이 맺혔겠네요. 그래서 그 깊은 상실감과 억울함이 낳은 결과물이
무려 30년의 세월을 꾹꾹 참고 기다려서 2011년에 개국한 바로 JTBC입니다. J는 중앙, TBC는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의미하죠. 와, JTBC가 부활한 TBC라는 뜻이었군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돈 벌려고 새로운 방송국 하나 열어보자.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가문의 유산을 기어이 되찾겠다는 엄청난 상징성을 지닌 선언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권력에 뺏겼던 방송을 되찾겠다는 그 강력한 태생적 배경이 오히려 훗날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패착으로 연결되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2013년에 홍정도 사장이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잖아요. MBC 출신의 손석희 앵커를 영입하면서 JTBC가 갑자기 확 진보 성향을 띠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하죠. 네,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단기간에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존 보수 언론의 틀을 과감하게 깬 겁니다. 아주 날선 스탠스를 취하며 시청률을 폭발적으로 올렸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보한 소스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굉장히 극적이고 아이러니한 공간적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이요? 어떤 거죠? 그 초창기 JTBC 사옥, 그러니까 당시 옛 중앙일보 본사 건물 21층에 있던 홍석현 회장의 직무실형, 거기가 원래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집주인 방에서 새방 살면서 그 창문 너머로 떡하니 집주인 저격 기사를 써낸 셈이네요. 맞습니다. 삼성의 흔적이 가장 짙게 밴 바로 그 공간에서 삼성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몰아넣는 보도들이 시작되었다는 게 진짜 역사의 극적인 아이러니죠. 와, 이거 진짜 영화로 만들어도 자기적이라고 욕먹을 설정인데 현실이 더 다이내믹하네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 PC 보도잖아요. 네, 그 보도 이후 JTBC는 삼성과의 유착 의혹을 아주 끈질기게 파고들었고 결국 2017년에는 삼성 역사상 최초로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꼭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보도가 정치적으로 우파냐 좌파냐 혹은 저널리즘 쪽으로 옳았냐 그르냐를 따지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이념적 잣대는 다 내려놓고 오직 철저히 팩트의 인과관계, 자본의 흐름만 놓고 보자는 거죠. 맞아요. 5집 결과값만 보겠습니다. 총수가 구속되자 소스들에 따르면 삼성 관계자들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는 요란하게 분노하지도 성명서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홍라희 여사와 홍석현 회장이 직에서 물러나고 아주 물밑에서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반격이 시작되죠. 그 반격이라는 게 바로 광고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눈치를 보던 다른 대기업들까지 중앙그룹 전체에 대한 광고와 협찬이라는 생명줄의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가버린 겁니다. 언론사 수익 구조의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찔러버린 거네요. 제가 재무지표를 쭉 보니까 상황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전성기 시절에는 JTBC 전체 매출의 무려 70%가 광고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내 최대 광고주인 삼성이 지갑을 닫아버리니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거래를 끊었죠. 2021년만 해도 65% 언저리였던 광고 매출 비중이 계속 추락하더니 2024년에는 연간 광고 매출이 1,000억 원대 밑으로 붕괴해버립니다.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가 메인 수입원의 3분의 2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게 부채 비율입니다. 2013년에 22%로 정말 건전했던 부채 비율이 2025년에는 무려 2620%까지 치솟았어요. 2620%요? 이건 사실 정상적인 영어 활동을 하는 기업의 지표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빚이 자본의 26배라고요? 이거 개인으로 치면 내 월급은 반의 반 토막이 났는데 씀씀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용카드 10개 뚫어서 현금 서비스로 이 카드 저 카드 카드값 돌려막기 한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에서 회사채랑 기업보험, 즉 CP를 미친 듯이 찍어내면서 오직 빚을 내서 기존 빚의 이자를 갚는 관성만으로 10년을 버틴 겁니다. 아니 근데 시장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일반 회사였으면 진작에 파산 선고를 받고도 남았을 텐데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부실한 기업의 어음을 계속 사준 건가요? 그게 바로 중앙일보라는 60년 역사의 브랜드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거대한 보증수표 역할을 한 거죠.
계열사 간의 지급 보증이랑 자금 대여를 통해서 자본시장에 울려야 할 정상적인 경고음을 강제로 꺼버린 채 폭주한 겁니다. 와, 누적 적자가 5천억 원을 넘어가면서 그 보증 수표도 휴지 조각이 돼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러다 이 빚으로 빚을 덮는 극한 상황 속에서 아주 치명적인 마지막 총알을 스스로 쏘게 됩니다. 네, 2024년 10월이었죠. 상황이 절망적으로 치닫는 와중에 JTBC가 피파 월드컵과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덥석 계약해버립니다. 소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단일 계약권으로 약 1,900억 원 혹은 1억 2,500만 달러 등 다양하게 언급되는데 그룹 차원에선 7천억 원 규모의 엄청난 베팅이었죠. 아니 당장 내일 막을 어음 결제 대금도 간당간당한 판에 광고 매출도 쪼그라들었는데 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쓴 건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언론사가 더 이상 기사만 쓰는 곳이 아니라 콘텐츠 투자사처럼 변모했다는 구조적 한계를 봐야 합니다. 원래 지상파 3사는 이런 천문학적인 중개권료를 감당하기 위해 코리아풀이라는 합동 구매 관행을 따르거든요. 서로 출혈 경쟁하지 말고 3분의 1씩 나눠서 사자 이런 암묵적인 룰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JTBC는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그 룰을 깨고 단독으로 무리한 금액을 베팅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죠. 독점권을 가져와서 나머지 방송사나 OTT에 훨씬 비싸게 재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혼자 다 독식해서 단숨에 그 2,620% 부채를 갚아보겠다는 일종의 일발 역전을 노린 한탕주의였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도박은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른 지상파들도 예전만큼 돈이 없어서 비싼 값에 재판매를 받아주지 않았고요. 더 결정적인 건 시청자들이 이미 TV 앞을 떠나 넷플릭스 같은 OTT로 이동해버린 겁니다. 매체 환경 자체가 변해버린 거네요. 네, 소스의 분석을 보면 다른 종편들, 예를 들어 TV조선 같은 곳은 철저히 충성도 높은 50대 이상 시청층을 겨냥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트로트 예능으로 흑자를 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JTBC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면서도 TV라는 낡은 매체 안에서 엄청난 돈을 쓰는 도박을 멈추지 못한 거죠. 언론사가 제조업처럼 한번 공장 지으면 10년, 20년 뽑아먹는 게 아니라 컨텐츠는 한번 방송 끝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걸 소스에서는 카지노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짚었더라고요. 네, 투자 대비 회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곳에 무리하게 판돈을 키운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켜 보겠습니다. 이 사태가 JTBC 선에서 끝나지 않고 모기업으로 불똥이 튀면서 거대한 도미노처럼 무너지잖아요. 2026년 6월 18일 결국 올 것이 오고 맙니다. 네, 한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중앙일보의 기업어음 220억 원어치에 대해서 EOD, 즉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면서 조기 상환을 요구한 거죠. 쉽게 말해서 너희 회사 위험하니까 만기까지 못 기다리겠고 당장 내일 원금 다 토해내라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스포츠 중계권은 막 수천억씩 질렀다면서 왜 고작 220억 원을 못 막아서 1차 부도를 맞은 건가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그 정도는 어떻게든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기업금융이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예금이 텅텅 비어있던 중앙일보가 결국 그 220억을 못 막아서 1차 부도를 냈는데 이때 크로스 디폴트, 즉 교차 채무 불이행 조항이 발동돼 버린 겁니다. 교차 채무 불이행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한 곳에서 부도가 나면 중앙그룹과 거래하던 다른 모든 은행, 증권사 같은 금융권들이 조항에 따라 우리 돈도 당장 갚아라 하고 동시에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단순히 220억 원을 못 갚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방아쇠가 되어서 시장에 얽혀있던 모든 빚이 한꺼번에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린 거군요. 소스를 보니까 그룹 전체의 위험 노출액, 그 익스포저가 무려 2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요? 맞습니다. 한양증권이 던진 220억짜리 돌멩이가 2조 1천억 원짜리 거대한 화약고를 폭발시킨 겁니다. 누구 하나 늦게 빠져나오면 다 같이 죽는다는 뱅크런의 공포가 시장을 덮쳤고 결국 핵심 계열사 5곳이 사흘 만에 줄줄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된 거죠. 와, 2조 1천억 원의 도미노라니. 저는 숫자의 공포도 끔찍하지만 사실 시선을 돌려서 회사 내부 직원들이 겪는 현실을 조명한 자료들을 볼 때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네, 거시적인 수치 뒤에는 항상 개인의 비극이 있죠.
당장 회사 법인카드가 싹 다 정지돼서 해외 출장 나가 있는 PD나 기자들이 개인 카드로 숙박비 결제하면서 돌려막고 있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사원증 찍으면 밥 주던 구내식당마저 식권 개별 구매로 바뀌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네, 직장인 액면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아직도 손석희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아주 자주 섞인 글이 올라와서 큰 공감을 얻기도 했죠. 아, 손석희뽕이요. 엘리트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회사가 파산해서 내 월급이 끊겼다, 이런 재무적인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그들의 60년간 쌓아온 조직 문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선도한다는 그 알량한 자부심 자체가 완전히 붕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삼성의 지원을 너무나 당연시했던 오만이 만들어낸 합작품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좀 갈무리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디어의 정체성 혼란, 그리고 OTT 같은 변화하는 환경을 읽지 못한 경영진의 오판이 이 참사를 불렀습니다. 해외 언론사들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들의 패착이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BBC는 안정적인 수신료 모델로 자본의 외풍을 차단했죠.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기술 자본과 결합하거나 적극적인 구독 모델을 도입해서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혁신적으로 탈피했습니다. 아, 체질 개선을 이미 끝냈군요. 네, 반면 JTBC는 여전히 수익의 70%를 거대 기업 광고에 의존하는 아주 취약한 모델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 취약성이 결국 발목을 잡은 거고요. 진짜 듣고 보니 무섭네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TV나 유튜브로 보는 뉴스, 예능 프로그램 뒤에는 이렇게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두 집안의 이야기는 곁에 있는 사람의 조용한 침묵과 외면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진짜 현실판 스릴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연 거대 자본과 완벽하게 분리된 채 오직 대중의 구독료와 신뢰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완전한 독립 언론이라는 것이 이 21세기 자본주의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델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자본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묵직한 화두네요.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이 뉴스의 진짜 청구서는 과연 누가 지불하고 있는지 말이죠.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깊고 복잡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